혹시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정한 부자는 구두쇠들이다. 라는 말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두쇠 중에서도 진정한 구두쇠 아버지 밑에서 자란 30대 여자입니다. 스크루지라는 옛날 동화책 알고 계시나요? 정말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아끼며 살던 그 스크루지 할아버지요. 자린고비라는 말이 옛날에 들려오던 구전 동화가 아니라는 걸 저는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 덕분이었죠. 알고 싶지 않았던 아끼고 아끼는 그 삶을 저는 아버지 덕분에 한평생 체험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제가 스크루지 영감, 자린고비의 표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거 말고는 다른 별명을 붙여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서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글을 쓰시는 분이신데 작가라 바깥 생활에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지만 원체 무력이 그다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아버지께서 필명으로 무협소설을 시리즈로 출간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국내 무협소설의 표본이다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 작품이 대박이 난 덕분에 그 시절 그 인세로 건물을 하나 사셨고요. 그 월세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고스란히 집어넣으시고 간간히 출간하시는 글들로 연명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중학생쯤 되었을 때부터 무협소설을 쓰는 것이 지겨우시다며 신문에 칼럼을 쓰시기도 하고 간간히 시집을 출판하시고 계시거든요. 칼럼이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꼬박꼬박 쓰니 고정급이고 시집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권 출간을 할까 말까 한 부분이라 비고정급여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칼럼이라는 게 사실 돈이 되는 글은 아니라서 항상 아버지는 구멍난 양말을 기워가며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무협소설을 쓰실 때 필명으로 글을 쓰셨던 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럼을 쓰는 지금의 우리 아버지와 그 무협소설 작가가 동일 인물인 걸 대부분 모릅니다. 제가 너무 아버지 이야기만 늘어놓은 것 같죠? 저희 어머니는 한평생을 집에서 내조만 하시던 분이셨는데 참 따뜻하신 분이었습니다. 늘 뜨끈한 찌개와 고슬고슬한 쌀밥을 챙겨주셨고 아침에 일어나면 건강 주스를 꼭 한 잔 내려주셨던 어머니셨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나가 밖이 추운지 더운지 체크를 해서 저의 옷을 챙겨주셨던 우리 어머니. 그런 어머니께서는 제가 18살이 되던 해에 암과 힘겹게 싸우시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글을 쓴다는 걸 핑계 삼아서 담배를 많이 태우니까 담배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 또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루에 한 번은 꼭 산책을 나갔으면 좋겠고, 당신이 모자를 좋아하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직접 뜬 모자를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 어머니께서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직전에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뜨개질을 한 모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본인 평생의 보물이자 집안의 가보로 여기며 매번 산책을 나가실 때마다 그 모자를 쓰고 밖을 나가셨습니다. 담배도 대차게 끊어버리시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번 꼭 산책을 나가셨으며 중요한 자리에 나가실 때마다 그 모자를 쓰고 나가셨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해야 우리 딸이 나중에 시집갈 때 자기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을 수 있지 않겠냐며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바른 생활을 하시려 노력했지만 저는 반대로 많은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18살. 아직은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어머니의 죽음이 저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거든요. 저와 아버지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사이가 많이 대면대면해졌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서 다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게 매일 집에서 담배를 태우며 글을 쓰는 우리 아버지 탓이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덜 자란 18살 고등학생이 했던 생각이라 조금 유치하기 짝이 없죠. 다 자란 성인이 된 이후에 그 생각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저 저는 어머니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누군가를 탓해야만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아버지에게 다시 온전히 마음을 열게 되었고 아버지와 싸운 적은 없지만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글을 쓰시느라 바빴는데 저는 그런 아버지의 앉아있는 뒷모습을 보면서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꿈은 부끄럽지만 소설가였습니다. 원래 부모에게 보고 자란 걸 그대로 따라가려는 습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저에게는 글을 쓰는 재주가 별로 없었고 몇 번의 실패를 겪은 이후에 28살이 되어서야 출판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글을 쓰는 재주가 없으니까 재주가 있는 아버지의 뒤를 서포트하고 싶은 마음에 출판사 취직을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 취직을 대견하게 여기시면서도 본인에게 남은 걱정거리는 저 하나뿐이라며 천천히 하고 싶은 일을 다시 한번 찾아봐라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려다가 등 떠밀려서 출판사에 입사를 한 것은 아닐까 걱정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것보다 글을 엮는 일이 더 적성에 잘 맞았고 생각보다 재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제가 출판사에서 고생을 하는 것보다 본인이 구매해두신 건물 관리를 맡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차피 저에게 물려주려고 사둔 건물이었다고 하시면서 편하게 월세 받아먹으면서 살지 뭐 한다고 힘든 일을 하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건물이 우리 아버지의 전 재산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고 먹는데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무협소설 인쇄로 사신 건물이니까요. 아버지는 항상 야가 빠지지 못한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남자 보는 눈이 없는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그동안 남자를 만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학생 시절의 연애야 뭐 사탕 하나만 나눠 먹어도 행복한 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물가에 내놓은 아이 취급을 하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가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남자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 주제를 피하고 싶어서 노력을 했죠. 아무튼 아버지께서는 저의 남자 보는 눈에 대한 걱정을 매번 하셨고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아버지의 바람대로 잘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출판사에 취직을 한 이후에 친구의 소개팅으로 만나게 된 남성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소개팅으로 운명의 상대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바늘구멍으로 소 집어넣을 확률보다 적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는 저의 성격이나 취향, 외모가 제가 보는 것과 매우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죠. 별 기대 없이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첫 만남에서부터 저에게 아주 적극적이고 지극정성인 남자였습니다. 솔직히 이름을 말하고 싶지도 않으니 만만한 철수라고 그 남자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씨는 저를 위해서 매일같이 꽃다발을 사주었고요. 기념일이 되는 날마다 오늘의 향기를 기억하자며 향수를 선물해주던 남자였습니다. 제가 반짝이는 걸 좋아한다고 했더니 저에게 액세서리를 선물해주고 반짝반짝 빛이 나서 2배 더 예뻐진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던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런 로맨틱한 모습에 푹 빠지게 되었고 철수 씨가 저에게 보여준 모든 이벤트에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간이고 쓸개고 전부 빼다 줄 것처럼 굴었던 철수 씨에게는 딱 한 가지 아주 큰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인 간에 제일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잔소리 때문에 챙기던 것을 시간이 지나고 저희가 오랜 시간 만날수록 챙기질 않더라고요. 그건 바로 다름 아닌 피임기구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차피 나랑 결혼할 거 아니야? 오늘 안전한 날 아니야? 오늘 하루만 없는 거야.
다음에 챙길게 하는 식으로 무지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저에게 아이가 생기면 바로 결혼하자고 하면서 제가 원하지 않는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철없이 굴었습니다. 저는 철수 씨와 결혼을 생각해 본 적 없었고 나이가 결혼 정년기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에 제 커리어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철수 씨에게 한 번만 더 피임을 소홀히 하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 헤어져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자기한테 그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냐면서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축복받을 일 아니냐고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당장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저는 제 커리어가 우선이지 결혼에 발목 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출판사에 입사해서 일에 재미를 붙이고 있었고 언젠가 아버지의 책을 제가 담당해서 엮고 싶었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중이었으니까요. 제 노력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계속 결혼에 아이 타령을 하니 당연히 제가 질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죽어도 지금 당장 결혼할 마음이 없으니 알아서 피임을 챙기지 않을 거면 우리도 여기까지 하자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소개팅 주선자가 철수 씨한테 우리 집에 건물이 하나 있다는 걸 언지를 해뒀더라고요. 출판사에서 일해봐야 얼마나 벌겠어. 당신 집에 건물 있다며. 그거 월세 받는 게 훨씬 더 돈 되지 않아? 나도 나중에 가게나 한번 차려보고 싶었는데 당신 집 건물에서 가게 영업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나도 셔터맨 좀 해보자. 이 지긋지긋한 회사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알고 보니 저희 집 그 건물이 탐이 나서 저와 결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변변치 않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건물주와 결혼을 하고 싶다며 노래를 불렀고 그걸 들은 철수 씨의 회사 동료였던 제 친구가 소개팅 자리를 연결해줬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꿈에도 모르고 있다가 자꾸 저와 결혼 노래를 부르는 철수 씨의 입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소리까지 했냐면요. 여자 나이 30이 지나면 패급이라고 자기가 결혼하자고 할 때 결혼을 해야 한다는 충고까지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람 입에서 패급이니 뭐니 그딴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혀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화를 냈죠. 나는 철수 씨랑 결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쯤에서 헤어지자. 건물 하나 있다고 아주 고개 빳빳하게 두네? 쥐뿔도 없는 게. 건물이 하나씩이나 있는데 어떻게 쥐뿔도 없는 거야? 그러는 당신은 가진 게 뭐가 있는데? 저한테 자기가 비싼 취급해줄 때 결혼을 하자고 매달리길래 정강이를 발로 뻥 차주었습니다. 아프다고 주저앉아서 낑낑거리는데 어찌나 개 같던지. 2번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화를 내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돌아온 이후에는 소개팅을 조선해준 친구와도 한바탕 싸움이 났고요. 그 친구랑도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 철수 씨는 저랑 헤어진 이후에도 건물주 여자를 찾는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닌다네요. 그렇게 철수 씨와 헤어진 다음에 만난 2번째 남자친구는 말입니다. 이놈도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 이름은 민수라고 하겠습니다. 민수 씨는 아주 얼굴이 잘생긴 편이었는데 잘생긴 남자들은 그거 아시죠? 꼴값을 떤다는 말입니다. 우연히 술을 먹다가 합석을 하게 되면서 안면을 튼 게 첫 만남이었는데 아무래도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이니만큼 깊은 정을 주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가 어찌나 많던지 저랑 계속 연락을 하던 와중에도 다른 여자들을 두고 이리저리 각을 쟀더라고요. 다른 여자와의 연락이 끊이질 않고 어장 관리를 얼마나 잘한 건지 거의 아쿠아리움 수준으로 했어요. 저에게는 달콤하게 꿀바른 말투로 저밖에 없다. 난 늘 너 생각만 한다. 하면서 제 생일 선물로 뭘 줬는지 아십니까? 제가 진짜 차마 제 입으로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딱 한 번 인터넷에 댓글로 달았던 게 전부인데 글쎄 다이소에서 파는 인형을 주는 겁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받았던 선물 중에 제일 최악이 뭐야?
베스트 댓글에 올라간 댓글이 바로 제 댓글이었습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3,000원짜리 인형. 그게 제 30살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제 생일 선물로는 3,000원짜리 인형을 줘놓고 지 생일 선물로는 명품 지갑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주 제비 같은 놈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나한테는 인형을 선물로 줘놓고 명품 지갑을 사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 화를 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다이소에서 산 인형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무려 비행기를 건너서 온 선물이라고 되려 방방 뛰더라고요. 미국의 무슨 유명한 편집숍에서 가지고 온 인형인데 어떻게 다이소 따위랑 비교를 할 수 있냐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민수 씨를 데리고 다이소에 직접 가서 그 인형을 들이밀었더니 그제야 겸연쩍게 웃으면서 어떻게 알았지? 미안해 하더라고요. 한 번만 봐달라고 자기가 뭐라더라? 암튼 투자를 잘못해서 하필 돈이 없을 때 제 생일이었다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생일 선물로 다이소 인형을 받고 헤어졌다고 하기엔 저도 자존심이 좀 있어서 딱 한 번만 넘어가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저한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아주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이거 하나 못 해주냐고 쪼잔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가 왜 그걸 참고 있겠습니까? 당장 헤어지자고, 나는 너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선물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물주도 아니다. 다른 여자한테 가서 구걸해라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SNS에다가 저를 아주 나쁜 년으로 몰아넣는 듯한 글을 썼더라고요. 깊게 만나던 여자에게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사달라고 했더니 나한테 거지라고 했다. 다른 여자한테 가서 구걸을 하라던 그녀. 그녀는 정말로 나를 사랑했던 게 맞을까? 이런 글을 써둬서 제가 기가 막혀서 콧물이 흐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와서는 저랑 만나면서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아냐고 돈돈 타령을 하더라고요. 그 소리 듣는 게 짜증나서 얼마 썼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면 정산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개월을 만났는데 만나면서 저를 위해서 썼던 돈이 고작 112만 원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쓴 돈을 빼면 반의 반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만 거지 새끼가 계속해서 돈 타령을 하는데 제가 그 돈 못 줄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난 것 같은데 고작 112만 원이 뭔가 싶긴 했죠. 계산을 해보니까 한 번 만날 때 4만 원도 안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56만 원을 송금하면서 민수 씨의 112만 원어치의 사랑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받았다고 비꼬며 연락을 했습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요. 헤어지면서 쓴 돈을 정산해서 반뚝 잘라보낸 게 저밖에 없었나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가 진국을 못 알아본 것 같다고 매달리더라고요. 다시 만나면 정말 잘해줄 수 있다. 다이소 인형이 아니라 명품 가방을 사주겠다며 저를 아주 속물 취급을 하더라고요. 며칠을 조르는데 귀찮아서 대답도 안 해줬더니 저한테 빼빼로데이라면서 빼빼로 한 개를 덜렁 기프티콘으로 보내더라고요. 하필이면 제가 편의점을 지나고 있었고 때마침 빼빼로 기프티콘이 도착했고 저는 입이 심심해서 그걸 바꿔 먹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후회는 이미 늦었죠. 제가 바꿔 먹은 걸 알았는지 저한테 다음 주에 자기 생일이라면서 명품 키홀더를 가지고 싶다고 링크를 보내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기프티콘으로 빼빼로 한 개를 덜렁 보냈습니다. 우리 반반 정리하기로 했던 거 내가 잠시 까먹었지 뭐야.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너도 빼빼로 잘 먹고 앞으로 여자 등쳐먹을 생각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 그러고는 바로 차단을 걸어버렸습니다. 다들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은 하는데 전 남자친구가 되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SNS 염탐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헤어진 지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우연치 않게 생각이 나서 몰래 들어가서 구경을 했는데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저랑 헤어지고 나서는 정말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다녔던 건지
댓글에 너 만난 이후에 성병에 걸렸다부터 시작해서 임신한 것 같다고 연락 한 번만 주라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댓글들을 단 사람들이 전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저는 잘생긴 남자는 만나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 뒤로 한 2년 정도는 남자라면 치가 떨려서 만날 생각은커녕 연결고리조차 가지지 않은 상태로 지내다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남자를 한 명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33살에 만난 남자였는데 정말 종합 선물 세트라는 수식어 말고는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네요. 도대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멀쩡한 남자들은 누가 다 채간 겁니까? 제 몫의 남자는 왜 한 명도 없는 건지. 이 남자 또한 이름을 불러주고 싶지 않으니 영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니 이 새끼는 정말 마마보이의 식탐꾼의 진상까지 전부 가지고 있는 대단한 남자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한다고 배웠고 인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부모님께서 귀가 닳도록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손하게 말을 하고 하대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이 뭘 가져다 준다거나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택시를 탈 때에도 안녕하세요 하고 목적지를 말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건 사실 기본적인 예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삭막하게 예의 없게 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영수 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고 내릴 때 감사합니다 하고 내리니까 저를 짝 째려보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 돈 내고 타는 건데 뭐가 감사해? 택시비 내가 냈으니까 나한테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택시기사는 저게 직업이잖아.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왜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해? 너 왜 이렇게 해퍼? 해퍼? 어떻게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무사히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감사하다고 인사할 수도 있지. 사람이 뭐 하나하나 그렇게 따져가면서 인사를 하고 그래? 이런 건 기본적인 예의인 거잖아. 그게 내 여자친구가 외간 남자한테 끼 부리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인 거지. 아저씨한테 왜 끼를 부리고 그러냐? 짜증나네. 하면서 저한테 괜히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른에게 인사를 한 게 왜 끼를 부리는 건지. 그리고 택시기사 아저씨 나이가 저희 아버지 연배는 되어 보였는데 그런 사람을 두고 제가 끼를 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를 마치 저질스러운 사람으로 보는 듯 했고요. 게다가 음식점에 가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계산하고 나오면서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나오니까 똑같은 시비를 또 거는 겁니다. 자기 돈 주고 먹은 건데 저 사람이 공짜로 뭐 준 것도 하나 없는데 왜 잘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매번 도돌이표로 반복되는 시비에 저는 점점 지쳐갔고 인사 하나에도 의미를 두는 행동에 때리고 싶은 충동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음식점에 가게 되면 보통은 두 사람이니까 각자 메뉴 하나씩 시켜서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꼭 제 메뉴까지 자기가 다 처먹고 앉아있는 겁니다. 파스타 집에 가면 자기는 느끼한 거 싫다고 토마토 파스타를 시키고 저는 크림 파스타를 좋아해서 크림 파스타를 시켰거든요. 파스타가 나오면 토마토 소스 잔뜩 묻은 포크로 마치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람처럼 한 입만을 외치면서 제 크림 파스타 반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냥 깔끔하게 덜어가면 그러려니 하겠는데요. 토마토 소스에 침까지 묻은 포크로 이리저리 뒤적거리면서 새우 없냐? 새우 줘라 하면서 가져가는데 진짜 밥 먹을 때마다 줘 패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비위가 강한 사람도 그 꼴을 보면 바로 화장실에 달려가고 싶을걸요? 제가 입맛 뚝 떨어져서 포크를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잔소리 시작이었습니다. 뭐야, 벌써 그만 먹게? 너는 왜 이렇게 입이 짧냐? 그래놓고 욕심부려서 시키긴 왜 이리 많이 시켜? 아, 나 진짜 크림 파스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남기는 거 아까워서 내가 다 먹어야겠네. 생색이라는 생색은 다 내면서 자기 입으로 우걱우걱 쳐넣는데 내려놓은 포크로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네가 다 처먹으니까 이렇게 많이 시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 밥 먹는 걸로 눈치 주는 거냐고 이래서 어떻게 같이 살겠냐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할 소리를. 거기다가 밥값을 자기가 내냐고요. 요즘 현대사회는 무조건 반반이라면서 더치페이 하자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제 입으로 들어가는 그 한 입까지 아까운지 저한테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자고 하더라고요. 제 나이 33살. 도대체 남자친구한테 얻어먹기는커녕 돈을 더 쓰고 있는 느낌이니 못 견디겠더라고요. 대차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저한테 죽어도 안 될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랑 나랑 궁합이 진짜 좋대. 그래서 너랑 결혼을 해야 내가 잘 된다더라? 나랑 궁합을 언제 봤는데? 그리고 당신 내 생일도 모르잖아. 왜 몰라? 당연히 알지. 내가 지난번에 네 주민등록증 가방 뒤져서 봤어. 왜 남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가방을 함부로 뒤져서 봐? 장난해? 아니, 우리 엄마가 궁합 봐야 한다고 네 생년월일 알아오라고 하잖아. 진짜 용한 무당이래. 너랑 나랑 궁합이 최고라고 절대 헤어지지 말라고 했어. 우리 엄마 눈에 드는 게 보통 까다로운 일이 아닌데 말이야. 네가 사주팔자 잘 들고 태어나서 떡하니 통과 아니냐. 야, 너는 그냥 너네 엄마랑 평생 살아. 당연히 우리 엄마랑 평생 살아야지. 나는 결혼하고 나서도 당연히 우리 엄마 모시고 살 거야. 자기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너희 엄마와 너의 인생 계획에 도대체 나는 왜 끼워 넣니? 나는 앞으로 평생 빼주라.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서 차단을 걸어버렸습니다. 궁합 타령에 엄마 타령까지. 진짜 종합 선물 세트 말고는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된다는 말 공감하시겠죠? 제가 번번이 연애에서 실패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의 주름이 깊게 패는 것은 물론이고 걱정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진짜 진지하게 관상학이라도 배우는 게 어떠냐고, 어떻게 만나는 인간마다 그럴 수가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책을 한 권 던지시면서 관상을 배우면 도움이 많이 된다더라 하시는데 제가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회사에 뼈를 묻자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저희 출판사 부장님이 넌지시 저를 부르더니 소개팅 한번 해볼래?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웃으면서 아니요 싫습니다 하면서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부장님께서 의아하게 쳐다보시길래 제가 관상 배우고 나면 그때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관상은 왜 배우냐고 물어보셔서 사실은 만나는 남자마다 하나같이 하자가 있는 놈들이라 관상 좀 보고 만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님께서 저한테 껄껄 웃으시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보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장님이 보증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더 못 믿겠는 마음이 드는 거 공감해 주시려나요? 원래 남자가 말하는 좋은 남자만큼 나쁜 남자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웃어넘기고 말았는데 그날 이후로 부장님이 계속 한 번만 만나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진국이라고 저도 본인이 무척이나 아끼는 사원이니까 둘이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하필 부장님께서 직접 주선하시는 자리이다 보니까 제가 거절을 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한 번, 두 번이면 괜찮은데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그 소리를 하시니까 결국 저도 한 번만 만나보겠다고 아니면 바로 도망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연이은 실패로 인해서 대충 자리만 때우다가 나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대감도 없이 나갔습니다. 근데 첫인상이 너무 좋으신 분이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 중에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만 없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키도 크고 생긴 것도 나름 멀쩡하고 같이 걸어 다녔을 때 쪽팔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옷 입는 센스가 참 좋았습니다. 혹시 패션 쪽에서 일을 하시나 싶어서 직업을 물어보니까 소아과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의외였습니다. 사실 생긴 건 공부 잘하게 생기진 않았었거든요. 거기다가 애들을 좋아하는 소아과 의사라고 하니까요.
제가 놀래서 소아과 의사요? 하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자기가 애들을 좋아해서 소아과로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꽤 잘해서 성적 맞춰서 의대에 가긴 했는데 수학과가 제일 마음에 남더라고요. 요즘 애 낳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인기가 있는 과는 아니지만 어딘가에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살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작게 수학과를 하고 있는데 나름 유명해져서 그런지 환우들이 조금 있어요. 저는 진중한 그의 말에 푹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아이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동네 아이들이 많은 건 아니라 늘 손님이 많은 건 아니지만 먹고 살 만큼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주를 잘 만나서 그런 건지 몇 년 동안 월세도 동결되어 있고 해서 부족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의사라고 전부 떼돈을 버는 건 아니구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도 많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제 나이가 35살일 때 만나게 된 인연이라 그런지 탐색전이 생각보다 꽤 길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전 연애에서 당한 것들이 꽤 많았고 나이도 있는지라 조심스러워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 민우 씨도 알고 있었고 사는 동네까지는 서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집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병원이 있었고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15분 정도 더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민우 씨의 병원 근처에 저희 아버지 소유의 건물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는 일부러 오픈을 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또 어떤 폭탄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민우 씨와 저희 집 거리가 차로 20분 정도 되었는데 그래서인지 퇴근하고 나서도 가끔 만나서 밥을 먹거나 차를 한 잔 마시기도 했습니다. 민우 씨는 술이 잘 안 받는 체질이라면서 술은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만나다 보니까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여자도 없고 식탐도 없고 매너도 좋고 마마보이도 아니더라고요. 괜찮다 싶어서 제가 먼저 연애를 해보자고 이야기를 꺼내니까 쑥스러워하면서 사실 자기도 언제 이야기를 할까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저는 부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명품 넥타이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부장님이 벌써 결혼 준비하는 거냐고 화들짝 놀라시길래 결혼은 아니고 연애 시작했다고 정정해 드렸죠. 그렇게 저희의 연애는 순조롭게 물 흐르듯이 이어져서 2년이라는 시간을 만나게 되었고 37살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민우 씨의 나이가 저보다 2살 더 많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양가에서도 은근히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제가 연애를 짧게만 하다가 이번에는 2년이라는 시간을 만나니까 괜찮은 사람 아니냐고 서둘러서 결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우 씨네 집안 또한 여자가 있으면 서둘러라 하셨고요. 연애를 하는 동안 서로 일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민우 씨가 운영 중인 소아과를 단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제가 하루 연차를 내고 소아과는 오전 진료만 하고 같이 웨딩 박람회를 보러 가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주소를 불러주길래 소아과로 찾아갔는데 이상하게 거리가 낯이 익더라고요. 왜 진작 눈치를 채지 못했었는지. 민우 씨의 소아과가 바로 저희 아버지의 건물에 새들어 있었더라고요. 이것도 인연이다 싶고 이렇게 인연이라는 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부장님이 아니었어도 언젠가 한 번쯤 만날 운명이 아니었을까 싶어 속으로 혼자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그날 웨딩 박람회에 가기 위해서 소아과 밑에서 민우 씨를 기다리는데 민우 씨가 누군가와 같이 내려오더라고요. 느낌이 딱 봐도 민우 씨의 어머니, 즉 예비 시모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건물 주차장이 만석이었고 제가 주정차 위반 딱지가 날아오는 골목에 잠시 정차 중이었거든요.
내려서 인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창문만 내려서 인사를 드렸는데 시모의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예의가 없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웨딩 박람회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대충 견적도 내보고 민우 씨와 상의도 하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너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이제 평생을 함께한 한 가족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입니다. 고대하던 상견례 날이 되었고 시부모님과 우리 아버지 그리고 저와 민우 씨까지 만나서 밥을 먹기로 하고 예약까지 마친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고 곧이어 민우 씨 가족이 들어왔는데 예비 시모의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뭔가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했는데 민우 씨까지도 좀 불편한 기색을 보이길래 눈치를 채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결혼이라는 것을요. 그날 우리 아버지께서 평소에 잘 입지 않아 색이 바랜 양복을 입으셨고 어머니께서 떠주신 뜨개 모자를 쓰고 나오셨거든요. 딱 봐도 볼품없는 행색이다 보니 시모가 계속 어휴어휴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시부는 시모에게 그만 좀 하라고 눈치를 주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고 있었고요. 제가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 시모가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켜시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혼자시잖아요. 어머니 없이. 그래서 뭔가 마음이 좀 그러셨나 보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우리 딸이 부족할지는 몰라도 심성은 곱고 착한 딸이라고 잘 부탁드린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저 자세로 나가니까 제 마음 한편이 또 울컥해지더라고요. 분명 탐탁치 않아서는 어른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고개를 숙인 게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고요. 시부가 아니라고 우리 아들도 부족함이 많은 아이라고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려는데 시모가 말을 확 가로채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뭐가 부족해? 차고 넘쳐서 흐르는 지경이지. 그러자 민우 씨가 시모를 막 말리더라고요. 제발 가만히 좀 있으시라고요. 속이 시커멓게 타는 기분이라 저는 물이 절로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불편한 공기가 쫙쫙 흐르는데 시모가 결국에는 입을 열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속이 시끄럽습니다. 우리 아들 의사로 키우는 게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택시기사로 일하는 우리 남편, 주방일 하는 제가 겨우겨우 키워낸 아들입니다. 처음에 소아과 개업했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환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먹고 살 만큼은 되니 넉넉한 처가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근데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글쟁이라고 하시던데 예전부터 글쟁이들이 가난했죠. 글쟁이라는 단어가 솔직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머님, 글쟁이가 아니라 작가라고 합니다. 너 지금 나 가르치니? 제가 솔직히 남자 하나는 잘 골랐다 싶었는데 시모가 이런 폭탄이라니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시부랑 남편이 시모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지 말자고 시모를 나무라시더라고요. 내가 천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속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나도 벤츠 끄는 며느리 갖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이 의사 됐을 땐 그럴 수 있을 줄 알았죠. 강남에 병원 떡하니 개업해주고 우리 부부 노후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그런 며느리 안 원했으면 거짓말이죠. 네네,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자식 뒷바라지 하셨을까요? 맞아요. 택시기사 해봐야 얼마나 법니까? 다 회사가 가져가지. 제가 주방일 하면서 손이 부르트게 키워낸 아들이라니까요. 물론 예비 며느리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저는 가난이 싫은 겁니다. 사돈댁 모자도 낡았고 양복도 다 빗발했는데 가난한 집안끼리 만나서야 되겠습니까? 딸아이도 부잣집에 시집 보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고 저는 너무 속이 상해서 아빠 그냥 일어나자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니 예비신랑이 저를 딱 잡더라고요. 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렁그렁한 물결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시부가 시모를 향해서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라고요. 둘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 게 집안이 가난한 게 뭐가 어때서? 당신은 나랑 결혼할 때 그런 걱정 안 하고 결혼했어? 우리도 땡전 한 푼 없이 반자에서 시작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어. 우리 아들, 딸 고생 안 시키겠다는 게 죄야? 서로 돈 많은 집안 찾아가면 아무 걱정 없잖아. 그 말을 듣는데 시모가 절 싫어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보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던 것도 제 차가 오래된 국산차라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참 속물인 것 같으면서도 실속은 챙기지 못하는 속물이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자네가 지금 새 들어있는 그 건물 말일세. 월세가 몇 년간 동결이었지? 지금 제가 개업한 지 6년 차인데 6년 동안 월세가 오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 월세를 좀 올려받으면 우리 집 살림이 넉넉해질 텐데. 그러자 시모가 저희 아버지를 빤히 보더라고요. 제가 그 건물 월세를 지금 시세에만 맞춰도 우리 딸 벤츠도 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월세를 올리지 않아도 제 인세면 사줄 수 있긴 하지만 우리 딸이 직장인인데 벤츠 끌고 다니면 부담스럽겠죠.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 거고요. 딸이 싫다고 할 게 뻔해서 안 해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시집이나 쓰고 칼럼이나 끼적이긴 하지만 소시적에 잘 나가는 무협소설가였습니다. 필명이 심적이었는데 아시는지요? 그러자 시부가 그게 사실이냐고 자기가 정권을 소장하고 있다면서 호들갑을 떨었고 시모도 얼떨떨해 하셨습니다. 요즘은 이북이라고 해서 휴대폰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재출간이 되면서 인세도 섭섭지 않게 들어오지요. 그 건물도 인세로 구매한 건물입니다. 글쟁이가 가난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글 쓰느라 우리 마누라 아픈 것도 몰랐던 무지렁이였지만 딸만큼은 정말 귀하게 키웠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게 키웠으니 너무 노여 마시라 하니까 시모가 결국에는 저희 아버지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건물 때문에 사과드리는 건 아니고 비뚤어진 모성애였습니다. 아이들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죠. 제가 잠시 가난한 게 너무 싫어서 쓸데없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도 웃으시면서 그 가난함 본인도 잘 안다고 무협소설이 성공하기 전엔 자기도 그랬다며 위로를 건네셨습니다. 시부는 집안이 부족하지만 잘 보살펴달라 하셨고 남편도 무릎 꿇고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다시 한번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치를 보니 아버지는 안싸돈의 마음 다 이해가 간다며 사위도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시모는 눈물을 보이셨고 모자가 너무 낡아서 오해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모자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떠준 마지막 선물이었다고 하셨고 시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함으로써 훈훈하게 상견례를 마무리했고 저희는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4년째, 우리 아버지는 10년째 월세를 동결하고 계시고 저는 출판사에서 당당히 승진을 했으며 아버지의 새 시집을 제가 엮어 출간했습니다. 저는 아이도 하나 낳았고요. 지금은 시모가 즐겁게 아이를 돌봐주시고 계셔서 복직을 할 수 있었답니다. 삐걱거림이 있었지만 결국엔 하나가 된 저희 가족. 앞으로의 밝은 나날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설렁탕집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의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요. 나이가 먹어 늙은 후 옆에 기대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쩌면 운 좋게도 첫 번째 결혼에 대한 좋은 기억밖에 없었기 때문에 깊게 생각도 하지 않고 섣부르게 결혼을 결정한 거였을 수도 있고요.
사연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있으신 분이나 재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든 분들이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선택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실패를 했지만 아직 기회가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좋겠는걸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결혼이 나의 인생을 구원해줄 거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인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25살이란 어린 나이에 첫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딱히 사고를 쳤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지만 항상 늘 같은 곳에서 곁을 지켜주는 남편을 볼 때면 결혼을 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나 두 분 모두 저희의 결혼을 찬성하셨기에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결혼 후 저희 부부는 각자의 전공을 살려 일을 했는데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자 시어머니께서는 설렁탕집을 운영하자 권하셨어요. 남편은 극구 반대를 했지만 말이에요. 사실 시부모님께서는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설렁탕집을 운영하시며 남편을 키우셨어요. 종업원을 쓰기는 했지만 연세가 있으신 두 분께서 젊은 사람도 없이 그 큰 설렁탕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일이었죠. 남편도 그걸 알기에 가게 일이라면 진절머리를 치며 반대를 한 것이었고요.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설렁탕 가게를 접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을 권했지만 가게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죽어도 설렁탕 가게를 이어받지 않겠다며 버티는 남편을 보며 전전긍긍 하셨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제가 설렁탕 가게를 운영하겠다며 손을 들게 되었죠. 직장을 다니며 푼돈을 벌 바에는 시부모님과 함께 설렁탕 가게를 운영하며 큰 돈을 버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어깨너머로 가게를 도왔던 남편은 힘든 일이라며 극구 반대를 했지만 이번만큼은 고집을 부리고 말았네요. 저라도 가게 일을 하지 않으면 대대로 내려오던 설렁탕 집의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남편의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말하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일단 해가 뜨지도 않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문제였죠. 하지만 힘들었던 것도 잠시, 시간이 지나니 이것 또한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설렁탕 집을 운영하게 되었고 남편은 열심히 회사를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하지만 얼마 안 가 행복했던 시간을 덮을 만큼 커다란 불행이 찾아오더군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남편은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으로 인해 다치고 말았는데요. 의사는 심하게 다친 남편을 보며 가망이 없다는 말과 함께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의사의 말처럼 남편은 손 써볼 틈도 없이 허망하게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어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남편의 장례식장은 울음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죠. 저 또한 목 놓아 울며 남편을 그리워했고요.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고 있자니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던 남편을 빼앗아간 하늘이 참 원망스러웠는걸요. 장례식장에 온 모든 사람들은 눈물바다를 만들며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을 그리워했지만 슬픈 것과는 별개로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후 설렁탕집을 열 때면 저와 시부모님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하긴 했지만 남편의 흔적을 볼 때면 그만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따로 불러 서류를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이만 각자 살 길을 찾아가라면서요. 아직 이렇게 젊은데 아들 위하는 욕심 하나에 우리가 어떻게 내 앞길을 막을 수 있겠니? 이제 그만 다 잊고 좋은 사람 만나 새 출발해라. 그동안 늙은이 소원대로 힘든 일도 도맡아서 해주고 우리 아들하고도 잘 지내준 거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마.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계신데 제가 어떻게 재혼을 해서 혼자만 잘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저 그냥 어머니 아버지 곁에서 살래요. 아가, 지금은 힘들겠지만 젊고 제일 예쁜 날 다시 좋은 배필 만나서
아기도 낳고 어여쁘게 살아야지. 한번 사는 인생 우리한테 얽매여서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그만 새 출발해라. 내가 사부인한테도 체면이 안 서서 그래. 이제 곁 떠난 사람은 잊고 살아야지. 늙은이 마지막 소원이니 이거 갖고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해라 하가. 시어머니께서는 건물에 관한 문서를 건네주셨습니다. 원치 않았던 이별이 다가와서인지 시어머니께서 저를 귀히 여겨주셔서인지 두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나오더군요. 그건 시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셨고요.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시어머니에게 재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매섭게 저를 내치셨네요. 아마 자신 때문에 제가 재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겠죠. 그렇게 저는 딸처럼 금이야 오기야 보듬어 주셨던 시부모님의 품을 떠나 새 출발을 하게 되었네요. 제일 먼저 한 것은 부동산을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수중에 있는 금액으로 상가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부동산에 들를 때만 해도 혹시나 마음에 드는 상가가 구해지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부동산 중개인은 저의 마음에 드는 상가를 구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괜찮은 상가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새로 구하게 된 상가는 위치도 위치였지만 무엇보다 친정 부모님 댁과 가깝다는 점이 참 마음에 들더군요. 가뜩이나 연이은 이별로 인해 헛헛한 속을 부모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새로운 상가에서 카페나 꽃꽂이 가게 같은 것을 열길 바라셨어요. 괜찮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있어 보이는 장사를 해야 한다면서요. 어머니에게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애초에 남들이 다 하는 꽃꽂이나 카페 같은 걸 할 생각이 없었어요. 비록 시부모님과 이별을 하기는 했지만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운영하시던 설렁탕집을 저라도 대를 이어서 운영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도 무릅쓰고 다시 설렁탕 가게를 차리게 된 것이었죠. 간단하게 상가를 수리한 후 바로 영업에 들어가고 저는 장사가 안 되면 어쩔까 하는 걱정을 할 틈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왔거든요. 부모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 재혼하길 원하셨지만 가게 일만으로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기에 지난 3년 동안 재혼 상대를 찾기는커녕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하지 못하고 일만 하게 되었죠.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저는 3년 만에 운명처럼 다가온 사람과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건물을 구해주었던 부동산 중개인이었죠. 부동산 중개인은 일주일에 4번은 꼭 저희 가게로 출근 도장을 찍었고 이를 계기로 저희는 허물없는 친구 사이가 되게 되었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할 수 없던 이야기까지 털어놓으면서요. 친구처럼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 부동산 중개인은 어느 순간부터 호감을 표시해 왔는데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아무리 서로의 마음에 통한다고 해도 개인의 사정이 있는 여자를 중개인의 집에서 환영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중개인은 온전히 저의 편이 되어주겠다 약속을 하였고 진실한 그 마음에 반해 결국 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답니다. 부모님께서는 드디어 제가 번듯한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한다며 기뻐하셨지만 중개인 쪽 가족들이 마음에 걸리더군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한 번 결혼한 흠이 있는 여자를 반겨줄 분은 없으실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예비 시부모님은 오히려 이상한 상상을 한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잘 대해주셨어요. 차별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아이고, 젊은 나이에 신랑 먼저 보내고 얼마나 적적하고 힘들었을까. 이혼도 서너 번씩 하는 마당에 우리는 며느리 과거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요즘이 어디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자가 이혼 좀 한 게 뭐 그리 흔흠이라고.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살림 차려서 100년해로 하면 그만인걸.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너무 큰 흠이 있어서 어머님, 아버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시면 어떡하나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 제가 괜한 생각을 한 것 같아서 참 부끄럽네요. 앞으로 결혼하고 나면 기쁜 일만큼 힘든 일도 많겠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님 아버님처럼 현명하게 어려운 일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하더니 역시 배운 사람은 뭐가 틀려도 틀려. 결혼해서 지지고 볶고 싸워도 이혼 안 하고 살겠다는 말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잖아. 안 그런가, 임자? 당신, 괜히 결혼도 안 한 애들 앞에서 입방정 떨어서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점잖게 좀 있어요. 결혼도 안 한 마당에 시아버지가 무게도 없이 촐싹거리면 며느리가 당신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발 채통 좀 지켜요. 우리 이이가 아가씨 같은 며느리 볼 생각에 기뻐서 호들갑을 떤 거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는 말아요. 알았죠? 그럼요. 오히려 아버님께서 워낙 밝으셔서 좋은걸요. 제가 기준 씨도 잘 만났지만 어머님 아버님 같이 다정하고 쾌활하신 분과 가족이 될 수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집이 돈이 없어서 그렇지 화목하기는 얼마나 화목한데 아가씨는 우리 집에 시집 온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어머님 아버님을 보니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좋다고 해도 시부모의 등살 때문에 부부의 인연을 다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시니 참 감사한 일이었죠. 결혼을 한 후에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신혼을 즐기고 있자니 오랫동안 잊고 있던 행복감이 물밀듯이 밀려왔는 걸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시부모님께서는 가끔씩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신혼집을 찾아오신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가끔 불편하기는 해도 모든 것이 친해지고 싶어서 한 행동이신 거니까요. 곧 가족으로서 빠르게 적응하고 나면 이런 행동은 없어질 거라고 굳게 믿었고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혼자만의 착각이더군요. 시부모님께서는 쾌활하게 가족으로 맡아주신 것이 아닌 잠깐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쾌활한 척 탈을 쓰고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결혼한 지 4개월이 조금 넘어갈 무렵 시어머니의 생일잔치로 인해 모든 가족들이 시댁으로 모이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받은 모든 선물을 받으신 후 술판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술잔을 주고받던 중 술기운이 잔뜩 오른 남편은 도련님에게 실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렁탕 가게를 운영하며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대략적인 수입을 공개해버린 것이죠. 남편의 입을 막아보려 했지만 한번 뱉어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었고 수입 이야기를 들은 도련님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네요. 아마도 평범한 설렁탕 가게를 운영하면서 대기업에 다니는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더 풍족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약간의 정적이 있은 후 도련님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툭툭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죠. 기분 좋은 농담이었다면 저 또한 웃는 낯으로 대했겠지만 도련님이 건넨 농담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전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니 기분 좋게 대하는 것이 더 이상한 거잖아요. 이야, 우리 형수님 지금 보니 완전 날로 먹으면서 돈 버시네. 요즘 사람들 설렁탕이라면 잘 먹지도 않아서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사실 줄 알았거든요. 의외네요. 힘 하나 안 들이고 떼돈 벌 줄 알았으면 나도 뼈 빠지게 공부해서 취업하는 게 아니라 설렁탕집이나 여는 건데. 말 나온 김에 나도 회사 때려치우고 설렁탕 가게나 하나 차릴까 봐요. 제대로 된 대학도 안 나온 형수도 이만큼 돈 벌어서 먹고 사는데 나라고 못할 건 없잖아요? 역시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런가 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다니까. 여자 혼자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아가, 이참에 내 시동생한테 가게를 맡기는 게 어떻겠니? 원래 장사든 큰일이든 남자가 나서서 해야 잘 되는 법이잖니. 물론 여자 혼자서 그 큰 가게 운영한 것도 참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게 명의는 남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지. 그래야 무슨 일이 생겨도 든든한 남자 뒤에 숨어서 덕을 보지 않겠어? 그럼
저희 가게를 도련님 명의로 바꾸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갑작스럽겠지만 시간 지나고 보면 이 시엠이 말대로 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할 거다. 지금이야 너희 부부 사이에 애도 없으니 처녀 때랑 똑같이 식당 운영할 수 있다고 쳐도 애 낳고 살림하다 보면 그게 어디 쉬운 일이니? 집안일 하면서 애 보기도 벅찰 텐데 나중에 절절 매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가게 맡겨서 홀랑 사기당하는 것보다 가족한테 맡기고 편하게 식당 일 봐주면서 월급 받아 먹는 게 좋지. 잠깐씩 일하고 월급 200씩 가져가면 그것만큼 좋은 직장이 어디 있니?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됐던 남자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받아 먹어야 편한 법이야. 서방도 있는 여자가 돈 욕심 부리는 것도 안 좋은 거다. 에이, 엄마. 아무리 그래도 사장님이었는데 200이 뭐예요? 만지던 돈이 있는데 못해도 250은 줘야지. 형수, 저 그렇게 쪼잔한 놈 아닌 거 아시죠? 저한테 가게 맡겨주시면 일 안 나오셔도 달에 250은 챙겨드릴 테니 저한테 가게 넘기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형이랑 현수님 나이도 있는데 이제 편하게 애 가질 생각해야죠. 아무리 그래도 형이 우리 집 장손인데 우리 엄마한테 번듯한 아들 하나는 안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해도 분점을 내줄까 말까인데 아예 가게 명의를 도련님 앞으로 바꾸라니요. 실망한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기가 막힌 것은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제일 어이가 없었네요. 아이를 낳는 것은 부부 두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아이를 키우는 것은 온전히 엄마만 해야 된다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입을 꾹 다물고 있자 도련님은 제 손을 잡고 일어나며 당장 명의부터 바꾸자고 말을 하더군요. 콧노래를 부르며 겉옷을 걸치는 시어머니도 강제적으로 손을 잡아 끄는 도련님도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멍청하게 있다간 아무런 노력도 안 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가게가 먹혀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같이 느꼈고요. 그래서 도련님에게 잡힌 손을 빼내며 단호하게 설명을 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제가 설렁탕 가게 운영하는 3년 동안 도련님이 저한테 도움 준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말이야, 제가 걱정되어 그러는 거라고 하지만 실상은 지금 운영하는 가게가 돈이 잘 벌린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가게에 자기 숟가락 올리려고 용쓰는 거잖아요. 지금 도련님이 하시는 행동은 남의 재산 날로 먹으려고 하는 도둑놈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형수 말씀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저도 돈 벌 만큼 버는 놈입니다. 도둑이라뇨. 듣기 거북하네요. 제가 말하는 게 듣기 거북하셨나요? 저도 똑같아요. 노력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안 한 사람이 돈 된다는 말에 군침 흘리면서 유관이 뭐니 쓸데없는 말 갖다 붙이면서 가게를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가족이라고 이름표만 붙여놓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용서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가, 너 지금 시애미도 있는데 시동생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도련님한테 버릇없이 굴었던 건 사과드리겠지만 어머니께서도 다 가족이 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피 섞인 가족들끼리도 돈 때문에 싸우는 세상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가족끼리 돈 문제 가지고 싸우면 얼마나 보기 흉하겠어요. 조금 정없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선을 그어놔야 나중에 돈 문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죠. 계획대로 가게를 갖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꼭 집어 민망했기 때문인지 시어머니와 도련님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며느리가 자신들에게 따박따박 말대답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하물며 저는 한 번 결혼을 했다는 흠까지 달고 있었으니까요. 저 또한 시댁 식구들과 얼굴을 보고 부딪히며 돈 문제로 싸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허술한 모습을 보인다면 다음에는 더 큰 것을 바랄 게 틀림없었기에 어쩔 수가 없었는걸요. 도련님과 싸움이 있은 후 저를 대하는 시부모님의 태도는 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설거지조차 하지 못하게 하셨던 시부모님께서는 소위 말하는 시자 노릇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밤 11시가 넘는 시간에 자신의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차로 1시간이 넘게 가야 하는 시댁으로 저만 부른다거나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와 살림살이에 대한 꾸중을 늘어놓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셨죠. 이쯤 되면 왜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았냐고 물어보실 텐데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남편은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으니까요. 하루하루 살얼음판 같은 시간을 보내던 중 도련님께서도 결혼을 하며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요. 아쉽게도 1억이 모자라 평수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점수를 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당장 통장을 털어 1억을 보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빌려주는 것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눈치를 보아하니 도련님은 1억을 꿀꺽할 생각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단칼에 거절을 했죠. 적은 돈도 아니고 억이나 되는 돈을 남의 손에 쥐어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남이 쓰던 중고품을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어디 감히 시댁 어려운 줄을 모르고 따박따박 말대답을 해. 네 어미가 집에서 시부모 앞에서 말꼬리 잡으면서 대들라고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가르치던? 이래서 남 손때 탄 헌건 집에 들이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한테 어떻게 중고품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나 되니까 저랑 결혼해서 살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면 저 아직도 노총각 신세 못 면하고 어머니 밑에서 밥이나 축 내면서 살았을 거라고요. 어머니가 이 사람 물건 취급하면서 하대하면 제가 무슨 낯으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을 뵙겠어요? 1억이 땅 파서 나오는 푼돈도 아니고 통장에 1억이 없어서 못 빌려주는 게 저희 잘못은 아니잖아요. 뭐야? 장손이라고 기 키워놨더니 어디 저런 되바라진 것한테 올려서 어미한테 대들어? 남들한테 웃음 팔고 술 팔아 장사하는데 통장에 1억이 없기는 왜 없냐? 그저 저 몹쓸 것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댁 식구들한테 돈 쓰기가 아까우니까 발 빼는 거지. 나는 가족한테 돈 아끼면서까지 구두쇠짓 안 한다. 너 같은 거 며느리라 부르기도 싫고 우리 집에 들이기도 싫다. 그러니 당장 짐 싸서 나가.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저 어머니 아들이기 전에 이 사람 남편이에요. 어머니가 진짜 저를 귀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사람한테 하대하는 것도 멈추시고 제발 사람답게 대해주세요. 지금 돈 가지고 아까워서 쩔쩔매는 건 어머니잖아요. 이 집 팔아서 돈 마련하면 될 걸 어머니도 그러기 싫으니까 이 사람한테 덤터기 씌우면서 책임 전가하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뭐라 하시던 저 이 사람이랑 헤어질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한테 하대하고 못 살게 굴 작정이시라면 저 어머니랑 손절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자식 새끼라고 키워놨더니 어미 앞에서 손절한다는 말이나 하고 가슴이 썩어 문드러져도 이것보다 아프진 않을 게다. 저 방자한 것이 뭐라고 속닥거렸기에 이 어미한테 손절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 남편은 급기야 손절 이야기까지 꺼내며 방패막이 되어주더군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참 고맙다고 미안하기도 했네요. 저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시어머니와 틀어질 일도 도련님과 얼굴을 붉히며 싸울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시댁 식구들과 크게 싸운 후 남편은 정말로 시댁의 발길을 끊고 생활을 했어요. 제 입에서 먼저 시댁에 가자는 말을 할 정도로 남편은 시댁과 담을 쌓고 살았어요. 오죽하면 고집 센 시어머니와 도련님이 먼저 연락을 해 사과를 할 정도로 남편은 참 단호했죠. 시댁 식구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하던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으니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한동안 잔잔한 시간 속에 여유로운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었네요.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계속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듯이 저희에게도 문제는 찾아왔어요.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며 부동산 중개업 일이 이전처럼 수입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죠. 중개업 일은 생활비를 간신히 충당할 정도로 사정이 안 좋아졌고 남편은 다른 일감을 찾아 일을 하게 되었는걸요. 막노동 일로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가게를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부부끼리 같이 할 시간이 줄어든다며 고개를 흔들더군요. 물론 같이 가게를 연다면 같이 할 시간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막노동일로 피곤에 찌들어 여기저기 파스를 붙이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가게 운영에 대한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남편은 뜻밖에도 사업을 하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중고차 사업 말이에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남편은 평소 차를 좋아하기도 하고 차에 대한 지식도 많은 편이었기에 중고차 사업을 시작하면 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남편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게 되었죠. 사업 준비가 마무리되자 남편은 손을 꼭 잡으며 자신이 꼭 성공해 설렁탕 가게를 열지 않아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주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일어날 리 없는 터무니없는 말이긴 했지만 기분이 좋긴 했습니다. 현실 가능성이 있든 없든 남편이 저를 위하는 마음만은 진심인 거잖아요. 남편의 마음을 믿었기에 사업이 잘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걸요. 하지만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믿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난 후 남편은 딴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도 될 만큼 180도 다른 태도를 보였거든요. 성실하게 일하기는커녕 남편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버티며 핸드폰 게임만 했어요. 빌려간 사업 자금을 갚기는커녕 매번 미안하다는 말만 하며 갚는 것을 미뤘고요. 처음에야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이해하려고 했지만 자꾸만 게으른 태도를 보이니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려야 할 수가 없었죠.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으로서 자신만의 사업을 하는 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일인지 알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번 시작한 일이니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은 어디서 돈이 나는지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 후 비싼 외제차며 명품같이 값나가는 것들에 돈을 쓰더라고요. 이쯤 되니 남편이 도박이나 사채에 빠졌다고 확신을 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아무도 몰래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게 된 것이죠. 몰래 잠입하는 마음으로 몰래 회사로 들어갔는데요. 중고차가 진열된 앞에는 도련님과 남편이 같이 서 있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사업은 같이 하지 않는다고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남편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도련님은 돈 욕심이 많아서 사업을 같이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까지 말을 했고요. 남편과 도련님의 눈을 피해 몸을 숨기고 있자 둘이 하는 대화가 들려왔어요. 대화를 엿들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거리가 가까운 편이라 그런지 둘의 대화는 너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진짜 형은 비위도 좋아. 도대체 형수 같은 드센 여자랑 어떻게 한 이불 덮고 사는 거야? 시댁 식구한테도 그렇게 쏘아붙이는데 다른 때는 어떻겠냐고. 솔직히 나는 형수가 전에 한번 갔다 오기도 했으니까 우리 집에 바싹 엎드려서 자기 간이랑 쓸개도 다 내주면서 살 줄 알았다? 엄마도 그거 보고 형이랑 형수 결혼시킨 거잖아. 근데 웬걸 발톱만한 일에도 손해보려고 하면 발작을 일으키면서 난리를 피우는데 어우, 나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형수 같은 여자랑 못 살아. 네가 그러니까 아직도 월급쟁이 신세 못 면하고 사는 거야. 큰돈 벌려면 기센 여자 비위 맞출 능력 정도는 있어야지. 너는 공부 잘하는 것만 성공인 줄 알았지? 인생에서 공부머리보다 더 중요한 게 눈치머리야. 막말로 만날 구박하는 상사랑 사는 것보다야 드세더라도 마누라랑 살면서 돈 빼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그렇게 즐기고 드센 여자들이 또 잘해주면 금방 넘어와요. 형, 잔머리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형수한테 돈 뜯어내려고 우리끼리 짜고 친다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 그래도 형수 계속 데리고 살 생각은 아니지? 통장 잔고 다 뽑아먹고 나면 바로 버려야지. 너 같으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여자랑 애 낳고 100년애로 하면서 살 수 있겠냐? 그나마 돈이라도 있으니까 씹히지도 않은 질긴 성격 받아주면서 있는 거지. 자고로 결혼은 네 형수처럼 남자 알기를 자기 발밑으로 보는 여자가 아니라 남편만 아는 순종적인 여자랑 하는 거야. 아, 불쌍한 우리 형수. 형수는 자기 남편 속이 이렇게 시커먼 줄 생각도 못할 텐데. 생각해보면 형수도 안 되긴 했어. 젊어서 남편 먼저 보내고 재혼한 남자는 숟가락으로 자기 통장 잔고 퍼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불쌍하긴 과부 인생 잠깐이나마 구제해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입을 틀어막으며 튀어나오려는 목소리를 참기는 했지만 두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까지는 어쩌지 못했는걸요. 진실된 남편의 행동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다 돈을 노리고 한 가짜였다뇨. 믿을 수가 없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도련님과 대화를 하며 현실을 부정한 기회조차 주지 않더군요. 물밀리듯 덮쳐오는 배신감에 치가 떨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무런 의심 없이 남편을 믿은 스스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했네요.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다시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겁이 났어요. 집 곳곳에 남아있는 남편의 흔적을 볼 때마다 남편의 저를 향해 했던 온갖 안 좋은 말들이 떠오를 것 같았거든요. 도망치고 싶기도 했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나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면 가차없이 처리를 할 거라고 다짐을 했었는데요. 막상 가까운 상대를 처리해야 할 현실이 닥쳐오니 그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문득 전 시부모님들이 떠올랐어요. 욕심 때문에 딸처럼 아껴주시던 시부모님도 버리고 재혼해서 벌을 받는 건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예전에 저였다면 당장 증거부터 잡겠다며 설쳤겠지만 충격이 커서인지 도저히 그럴 힘이 나질 않았어요. 복수를 하기는커녕 밥을 넘기는 것조차 힘들어 한동안은 죽만 먹어야 했죠. 하지만 계속해서 시짜짓을 하는 시어머니와 가증스럽게도 그런 시어머니를 막으려는 신용을 하는 남편을 보니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 준비를 시작한 것이죠. 이혼 소송을 걸자마자 남편은 팔짝 뛰며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말이에요. 갑자기 이혼이라니. 여보, 왜 그래? 혹시 준경이랑 같이 사업하는 것 때문에 화나서 그런 거야? 그런 거라면 내가 사과할게. 나는 당신이 준경이를 너무 싫어하니까 같이 동업하는 거 말했다가는 너무 싫어할 것 같아서 비밀로 한 건데 당신이 싫다고 하면 준경이한테 당장 사업에 손 떼라고 할게. 당신은 내가 언제까지 당신 소나기에서 놀아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내가 그렇게 바보 천치로 보였어? 식구들이랑 짜고 치면서 앞에만 가리고 연기하면 내 돈 다 뜯길 때까지 속아줄 줄 알았냐고. 당신 연기 실력 끝내주더라. 아주 감쪽같이 속았어. 조금만 더 했으면 진짜 통장에 있는 돈다발을 그냥 갖다 바칠 뻔했잖아. 그래도 고생한 값이 있으니까 내가 박수는 쳐줄게. 가족끼리 역할 분담하고 연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지 말고 당신네 식구들 이참에 배우로 직종을 바꿔봐. 사람 하나 바보 만들 정도로 실력이 훌륭하신 분들인데 대한민국 배우 생활 하나 제대로 못하겠어? 오, 연극이라니? 당신 꿈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남편은 딱 시치미를 떼더군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짠턴지 실소가 새어나올 지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죠. 조금만 더 애를 썼다면 재산이고 가게고 홀랑 넘겨주었을 테니까요. 저한테는 참 감사한 일이었죠. 남편이 멍청한 덕에 가게는 물론 통장까지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저번에 회사 갔을 때 당신이랑 도련님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 기세고 남편 위할 줄 모르는 여자랑 백년해로 하기 싫다며 원하는 대로 당신 놓아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말 잘 듣는 고분고분한 여자 찾아봐. 당신 연기 실력이면 그런 여자 하나 꼬시는 건 일도 아니잖아. 돈 좀 있다고 해서 흠 있어도 데리고 살려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재미없지. 돈이라도 없으면 내가 당신같이 남 손 탄 여자랑 왜 사는데? 이혼? 나도 당신 같은 여자랑 살기 끔찍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어. 근데 당신한테 쏟아부은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그냥은 못 헤어지지. 나도 변호사 선임해서 재산 분할 값은 톡톡히 받아낼 테니까 두고 봐. 나야 다른 여자 만나서 재혼하면 그만이지만 결혼을 2번씩이나 실패한 당신한테는 나랑 헤어지고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 이혼녀 꼬리표가 시간 지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주제 파악을 이렇게 못해서 되겠어? 당신 같은 사기꾼한테 내 재산 뜯겨가며 말년에 돈 없어서 절절거리는 것보다야 이혼녀 꼬리표 달고 마음대로 돈 쓰면서 인생 즐기면서 사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자기만 고고한 척 깨끗한 척 하지 마.
나한테 이혼녀 꼬리표가 붙었으면 당신 이마에는 사기꾼이라고 써붙여져 있으니까. 뭐야? 이제 이혼해서 서방이고 뭐고 눈에 뵈지도 않는다 이거야? 지금까지 사기꾼보다 더한 인간을 남편이라고 한 입을 덮고 자면서 내 돈으로 사업까지 차려줬는데 눈에 뵈는 게 있겠어? 혹시나 딴 말 할까봐 말하는 건데 나 당신한테 빌려줬던 사업 자금 무조건 받아낼 거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야. 어이구, 돈도 많으신 양반이 그깟 5천만 원이 아까워서 소송을 건다고? 나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판사가 남편을 2번이나 갈아치우는 당신 편을 들어줄지 아니면 당신같이 드센 여자 만나서 고생한 순진한 내 말을 들어줄지 어디 두고 보자고. 어디 판결이 사람 얼굴 보고 나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위자료나 준비해놔. 그리고 남이 쓰던 거 가져다 쓰는 건 당신 특기잖아. 그래서 나랑 결혼도 하고 남의 타던 중고차도 가져다가 파는 거지. 남이 쓰던 흠 있는 여자 주워서 결혼했다고 신세 탓하지 말고 제발 주위를 돌아봐. 당신 눈이 남이 쓰다 버린 중고품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오히려 본색을 드러낸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아무런 미련 없이 이혼 소송을 준비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혼 소송을 하며 저희는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눈치를 보니 남편 또한 변호사를 만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혼 책임이 있는 것과 별개로 재산이 많은 쪽이 재산 분할을 해줘야 했거든요. 남편도 이걸 노리고 더 많은 재산 분할을 갖기 위해 애를 쓰는 것 같았어요. 참 괘씸했죠. 아무런 노력도 없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몇 번 연기를 한 것이 전부인데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다뇨. 기부를 할지언정 절대로 남편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깨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몸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한 것이죠. 이혼 소송을 시작한 후 시어머니께서는 직접 설렁탕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네요. 이혼한 주제에 방자하게 자기 아들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다면서요. 가게 일을 도와주시던 부모님께서는 행패를 부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옷소매를 걷어붙이셨는데요. 저는 화를 내는 부모님을 말렸어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시어머니에 이어 시아버지까지 합세를 했습니다. 결국 거세지는 난동에 부모님은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가 화를 내셨죠. 도대체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혼녀 딱지단 주제에 우리 아들한테 이혼을 요구한답니까? 사부인은 애한테 시댁 식구들을 발밑으로 봐도 좋고 자기 인생 구해준 남편한테 막대해도 좋다고 가정교육을 그렇게 개같이 가르치셨습니까? 아이고, 누가 들으면 그쪽 아들은 아주 대통령감인 줄 알았게요. 돈도 못 벌어서 마누라 등골 빼먹는 비렁뱅이보다야 이혼녀가 100배 1000배 낫죠. 이제 보니 이서방만 뻔뻔한 게 아니라 사부인네 가족 전체가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깔았네요. 그게 아니면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사람 하나 속여먹는 몰상식한 짓은 안 할 테니까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 돈을 뺏어갈 생각을 하세요? 사돈같이 돈에 눈 멀어서 몰상식한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시어머니들이 다 욕먹는 거예요. 이 여편네가 진짜 보자 하니까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하는 건데 어미나 딸년이나 독종이 따로 없으니 어디 우리 아들이 숨막혀서 살겠습니까? 당신 딸년이 우리 아들이랑 살겠다고 해도 내가 반대할 거니까 당장 돈이나 내놔요. 말씀하시는 거 하곤 참 기품이 넘치십니다. 사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욕이나 찍찍 뱉어대시고 어디 계속 상스러운 말씀만 해보세요. 그럴수록 사돈 이미지만 깎아내려지는 거니까. 그리고 왜 우리 딸이 그쪽 아들한테 돈을 줘야 됩니까? 먼저 사기꾼처럼 우리 딸 돈 가져가겠다고 사기친 사람이 누군데? 지금 이렇게 멀쩡한 남의 가게에서 시위할 게 아니라 나가서 휴지 쪼가리라도 주우면서 푼 돈이라도 버세요. 우리 딸한테 위자료 내려면 그쪽 아들 수입 가지고는 턱도 없을 테니. 저 옆에 내가 어디 감히 그 더러운 주둥이로 우리 아들 이름을 올려? 어디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는 그기야 손톱을 세우고 어머니에게 달려들기까지 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몸싸움이 크게 벌어지고도 남았을 만큼 시어머니는 격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잡히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씩씩거리며 화를 냈는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 앞에 고개를 숙이고 큰 절을 올렸네요. 재산 분할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는데 이렇게 몸소 나서주시니 감사해서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어머님이 저희 가게 와서 깽판만 안 쳐주셨어도 그이한테 갈 재산이 좋기 30%는 넘었을 텐데 어머니 덕분에 이제 그이를 땡전 한 푼 안 드리고도 쫓아낼 수 있게 됐으니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어머니, 큰돈 나가지 않게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감동입니다. 뭐? 우리 아들을 땡전 한 푼 안 주고 쫓아내? 걷어준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어디 감히 건드릴 게 없어서 귀한 우리 장손을 건드려? 지금이야 네가 이긴 것 같지? 두고 봐라. 다시는 두 다리 뻗고 못 자게 만들어줄 테니까. 당신 그만해. 여기서 더 했다가는 재산 분할은커녕 돈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다고. 돈이 걸린 문제인데 화가 나도 참아야지. 시아버지께서는 간신히 시어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아무리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해도 돈은 무서웠던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며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린 덕분에 이혼 소송은 점점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갔는데요. 변호사와 함께 열을 올리며 모아온 증거를 살피던 중 한 통의 전화가 오더군요. 상대는 남편의 친구였죠.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자 남편의 친구는 잠시 만나자고 했어요. 일단 만나기로 한 장소로 나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머릿속에는 계속 의문이 들었네요. 남편 친구는 마리아 친구지 사실은 남편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결혼식 이후 한 번도 보지 않을 정도로 말이에요. 딱 한 번밖에 보지 않은 사이였기에 만나지 않았는데도 어색한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친구를 만난 순간 그런 시시한 어색함 따위는 금세 잊고 말았습니다. 남편 친구는 다짜고짜 고개를 숙이며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 숨겨진 사정을 듣고 나니 남편 친구의 행동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이 도련님과 운영하는 중고차 사업은 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과가 있는 깡패들과 함께하는 것이더라고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했다면 괜찮겠지만 문제는 남편이 하는 일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죠. 남편은 중고차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중심으로 폭행과 협박을 서슴지 않으며 자기들이 편한 대로 이득을 취한 것이죠. 강력계 형사로 일을 하고 있는 남편 친구는 사촌 동생을 통해 우연히 알았던 거고요. 남편은 친구의 사촌 동생에게 자신이 했던 대로 깡패를 동원해 반협박식으로 폐차 직전에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팔아버렸거든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남편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번 제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돈을 벌다뇨. 그건 물건을 팔고 합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저 무력을 사용해 돈을 빼앗은 거잖아요. 남편 친구를 도와주기로 한 후 바로 택시를 타고 남편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간다면 남편에게 덜미가 잡혀 증거를 잡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남편이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증거보다 먼저 알게 된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었죠. 남편은 제가 와 있는 줄도 모른 채 다정하게 내연녀와 깨어는 채 비싼 외제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더군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배신감이 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사경을 헤매며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지는 않았네요. 이미 남편이 회생 불가능한 쓰레기인 걸 안 상태였기에 크게 충격적이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카메라에 잘 담은 후 담장 너머로 사무실을 크게 돌았는데요. 아무래도 혼자서 증거를 잡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동생에게 사정을 말한 후 남편 회사에 청소부로 취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죠.
마침 남편의 회사에서는 청소부를 구하고 있었기에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그렇게 한 달 동안 친한 동생은 착실하게 자신이 모은 증거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모아놓은 증거를 본 순간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협박만 한 것이 아니라 대포차와 도난 차량을 유통하고 거래하는 등 온갖 더럽고 불법적인 일은 다 저지르고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고쳐 쓸 수 없는 쓰레기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 악질일 줄은 몰랐는걸요. 고생해서 증거를 모아준 동생에게 두둑한 보상을 한 뒤 바로 남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남편 친구는 바로 이 정도면 바로 구속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맙다는 인사도 잊지 않고 해주었는데요. 운명의 장난인지 잠잠하던 핸드폰이 울리며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한테 말이에요. 전화를 받자 남편은 다짜고짜 병원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도련님이 화물차와 충돌을 하는 바람에 크게 다쳐 입원을 하고 있던 것이었죠. 병원에 가보니 시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도련님 앞에서 목 놓아 울며 도련님과 사고가 난 화물차 주인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불쌍한 것은 아무 죄가 없는 화물차 주인인데 말이에요. 잠자코 앞에 서 있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의 멱살을 잡으며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망할 것, 세상 떠난 전 남편 흔적을 그대로 달고 들어오더니 기어코 네가 사고를 치는구나. 우리 집에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우리 아들이 이 사달이 나지는 않았을 텐데 당장 우리 아들 살려내라 이 몹쓸 거사. 생사람 잡지 마세요. 누가 보면 제가 도련님한테 제발 술이 떡이 돼서 운전대 잡으라고 시킨 줄 알 거 아니에요. 어머니 자꾸 쓸데없이 저한테 화풀이 하시는데요. 도련님이 다친 건 어디까지나 술 먹고 운전한 도련님 잘못이잖아요. 내가 지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는구나. 내가 이러라고 널 여기 부른 줄 아냐? 당장 내 아들 목숨값이나 내놔. 다시 시작되는 돈 타령에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결국 저를 여기로 부른 이유가 돈 때문인 거잖아요. 다시 막무가내로 나오는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를 하고 싶었지만 남편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남편을 구속하기 위해 현재 있는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위치를 알려준 지 얼마 뒤 남편 친구는 다른 형사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 친구에게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앞장섰고요. 그런데 남편 친구와 함께 병실 안으로 들어오자 남편은 눈이 뒤집혀서 추궁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자신 몰래 바람을 피웠냐면서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대놓고 다른 여자와 의도를 즐겨놓고 추궁을 하다뇨. 식당에서 해프게 웃음 흘리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바람을 피워도 하필 내가 아는 사람이랑 피울 건 뭔데? 그래, 결혼도 2번 했는데 바람이라고 못 피울 거야 없지. 원래 유책 배우자는 가지고 있던 재산 더 내놔야 되는 건 알고 있지. 이 일을 계기로 당신 가지고 있는 재산은 깡그리 긁어올 테니까 각오해. 마누라 재산 탐내기 전에 같이 경찰서부터 가줘야겠는데 이 자식이 남의 마누라랑 바람 피운 주제에 경찰서는 무슨 경찰서야? 형사식이나 되는 놈이 남의 마누라랑 바람 피운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나고 당당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데 나 너한테도 상간남 소송 걸 테니까 두고 봐. 남편 친구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남편을 한심하게 쳐다본 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을 불러 남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게 했습니다.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남편이 당황하며 설설 기기 시작했고요. 환자가 있는 병원에서 무슨 행패냐? 형사라는 자식이 어디 죄 없는 내 아들 손목에 수갑을 채워? 죄를 지었으니까 수갑을 차는 거죠. 불법적인 일하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는데 이 정도 수갑 차는 거야 대수도 아니죠. 남편 친구는 그동안 남편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을 간단하게 설명했는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금세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게 도와달라면서요. 나 이대로 감옥 가면 당신한테 위자료 주기는커녕 빌렸던 돈 원금도 못 갚을지 몰라. 우리 사이가 틀어져서 이혼하는 건 맞지만 당신 돈은 지켜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싼 변호사 써줄 거지?
내가 정신 나갔다고 원금보다 비싼 돈 발라가면서 당신한테 비싼 변호사 붙여주게? 왜? 그동안 깡패들이랑 순진한 젊은 애들 협박해서 돈 맛볼 때는 이렇게 수갑차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나 보지?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서 죗값이나 달게 받아.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길이니까. 아이고 아가, 작은 애도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 우리 장손까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 늙은이 마지막 소원이라 생각하고 제발 도와주렴. 내가 이렇게 싹싹 비마. 어머니, 남들 괴롭히고 죄 지은 게 어머니가 무릎 한번 꿇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아서 이혼도 2번씩이나 하고 사는 거라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세요. 어머니가 아들을 양심 없게 키우신 덕분에 이 사람 죗값 받는 거니까 업보라 생각하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시댁 식구들은 뒤늦게 잘못을 빌며 바닥에 엎어졌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남편은 조사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사업정지와 2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죠. 남의 돈을 빼앗은 악질짓을 해놓고 고작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것이 화가 나더군요. 하지만 벌금형을 받은 후 중고차 사업은 망하기 직전까지가 정리가 됐으니 죗값을 받은 셈이긴 했지만요. 사업을 접은 후 남편은 툭하면 가게를 찾아와 2번 이혼 후 혼자 살면 안 좋은 점들을 나열하며 재결합을 요구하는데요. 차라리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받았지 죽었다 깨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남편과 다시 잘해볼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애원이 통하지 않자 남편은 시부모님까지 데리고 와 같이 엉터리로 적힌 각서를 내밀며 다시 잘해보라고 말을 했어요. 각서에는 2번 다시 시댁과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아들이 재결합하지 않는다고 하자 쪼르르 달려와 같이 무릎을 꿇기까지 하는데 시댁과 연을 끊고 산다니 절대 지켜지지 않을 내용이었죠. 자꾸 가게 찾아와서 영업 방해할 시간 있으면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 나한테 빌린 돈 아직도 안 갚았잖아. 위자료에 빌린 돈에 갚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태평하게 무릎이나 꿇고 있으면 어떡해. 나는 당신한테 10원 한 장까지 다 받아낼 거니까 소송 걸리기 싫으면 가서 돈이나 벌어. 아무리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해도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이 정도 잘못은 눈 감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 내가 잘할게. 인생에 딱 한 번 있을 실수라고 생각하고 제발 받아줘. 지금 당신을 다시 받아주면 이 일을 시작으로 사는 내내 사고치고 돌아다닐 텐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당신이 질질 흘리고 다닌 뒤치다거리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 이래야 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 자꾸 가게 앞에 버티고 서 있으면 당신 친구 부를 거야? 당신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을 텐데 또 불미스러운 일로 친구 얼굴 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야. 재결합이 실패하자 남편은 작전을 바꾸었는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부르며 재산 분할을 요구했어요. 원래라면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후였기에 남편에게 가지고 있던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맞았지만 남편이 저지른 사건과 외도를 한 것을 증거로 제출하니 반대로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줄 처지가 되었죠. 남편은 제발 위자료를 받지 말아달라며 부탁을 했지만 저는 그동안 받았던 모욕을 생각해서라도 위자료를 다 받아냈네요. 현재 남편과 모든 것을 끝낸 저는 가게 일에만 열중하며 살고 있어요. 속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자 기가 세서 이혼을 한 거라면서 수군거리기도 하지만 무능력하고 찌질한 남편 때문에 속을 끓으며 사느니 차라리 혼자서 벌어놓은 돈이나 펑펑 쓰며 사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현재 결혼으로 인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분들이 있다면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과 별개로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은 꼭 필요하니까요. 비록 저는 결혼에 실패했지만 결혼을 앞두신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들어주신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